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내용 중에 시그널 모듈과 CP 모듈, 즉 통신 모듈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화면을 보면 파워 스플라이와 CPU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그널 모듈과 통신 모듈은 4번 슬롯에서부터 11번 슬롯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슬롯은 인터페이스 모듈이 설치되는 영역으로 슬롯을 확장할 경우에 사용을 하고, 확장을 하지 않더라도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비워 두어야 하는 슬롯입니다. 자, 시그널 모듈은 300의 카테고리에 제일 밑에 위치하고 있으며 AI, AO, 그리고 DI, DO, 그리고 스페셜 모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그널 모듈도 실제 설정되어 있는 하드웨어와 물리적인 부분과 똑같이 일치시켜서 논리적으로 설정하는 부분이고, 설정을 하면서 프로퍼티, 즉 속성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럼 먼저 설치되어 있는 모듈, 디지털 인풋 모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인풋 모듈은 기본적으로 바이너리 신호가 몇 개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고, 사용하는 전압이 몇 볼트이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그널 모듈은 32점, 즉 바이너리 신호가 32개인 디지털 인풋 모듈이 되고, 사용하는 전압은 DC 24V가 되겠습니다. 32점 DC 24V로 확인해 보니까 두 개의 항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항목은 역시 5단 한발을 확인한 후에 해당되는 모듈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BL00, 두 번째는 BL80이라고 하는 5단 한발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DI 모듈은 BL00의 5단 한발을 갖고 있는 모듈이 됩니다.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을 클릭을 하거나 혹은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가져오게 되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번 슬롯에 시그널 모듈 중에 하나인 DI32 DC 24V 모듈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CPU와 마찬가지로 이 모듈 역시 두 번 클릭 했을 때 해당되는 속성, 프로퍼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프로퍼티 속성을 살펴보면 모듈에 대한 이름을 알 수가 있고, 간략한 기능의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조해야 될 사항이고, 사용자가 확인해야 될 사항은 바로 어드레스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 어드레스는 두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시스템 디폴트를 체크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스타트와 그리고 엔드 어드레스는 사용자가 설정을 할 수 없고 고정값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고정값을 갖고 있는 방식을 우리는 고정 슬롯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는 값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스템 디폴트를 해제를 하게 되면 사용자가 스타트 어드레스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가변 슬롯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용자가 결정할 일입니다. 대부분 설정의 중복을 피하고 싶다면 고정 슬롯 방식, 즉 시스템 디폴트를 체크한 후에 사용을 하게 되면 간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타트 어드레스가 0이고 엔드 어드레스가 3번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이트 번호를 의미를 합니다. 즉 바이트라고 하는 의미는 비트 8개를 갖고 있는, 즉
바이너리 신호 8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트 번호가 0번이라고 하는 이유는 I 바이트 제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I 바이트 제로는 바이트 안에 비트가 8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I 0.0에서부터 I 0.7까지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바이너리 신호, 즉 이진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신호를 묶어서 디지털로 나타낼 경우에는 I 바이트 제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즉 이 모듈이 갖고 있는 32개는 I 바이트 1번, I 바이트 2번, I 바이트 3번 해서 토탈 32개의 바이너리 신호와 그리고 바이트 4개로 쓸 수가 있고, 워드로 계산하면 2개, 더블로드로 계산하면 4개의, 더블로드로 계산하면 1개의 데이터를 구성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시스템 디폴트를 체크한 후에 OK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I 어드레스가 표시가 되고, 사용자는 바이너리 신호에 대한 의미를 0에서 3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DO 모듈이 됩니다. 자, DO 모듈 역시 많은 종류의 모듈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 사용되어진 하드웨어와 일치하는 논리적인 모듈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리적인 모듈은 역시 32점의 DC 24V의 전원을 이용해서 신호를 확인하는 모듈이 되고, 이거 역시 드래그해서 다음 슬롯 5번 슬롯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 하드웨어가 설치가 됩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인풋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속성, 프로퍼티가 나타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름과 간략한 설명, 그리고 어드레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드레스 역시 마찬가지로 고정 슬롯, 시스템 디폴트로 체크가 되어 있고, 어드레스는 4번에서부터 7번까지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 출력은 Q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식을 하고 4번에서부터 7번까지 쓸 수가 있는 바이트 신호가 되겠습니다. 바이트 신호 안에는 당연히 바이너리 신호가 8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 해서 토탈 32개의 어드레스를 지정해서 쓸 수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시그널 모듈은 사용하는 인풋 혹은 아웃풋의 어드레스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슬롯에는 DO 모듈이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듈을 우리는 혼합 모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즉 인풋 모듈과 아웃풋을 각각 갖고 있고 한 모듈에서 입력하고 출력을 다 처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해서 해당되는 모듈 역시 오단한 바를 확인한 후에 해당되는 제품을 드래그 앤 드롭 혹은 더블 클릭 해서 제품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속성을 확인을 해보면 똑같은 모양으로 이름과 설명이 있고, 어드레스에는 시스템 디폴트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인풋 8번 어드레스 바이트 8개를 쓴다는 의미니까 I 바이트 8번이라는 의미가 되고, 여기에 아웃풋 8개를 쓴다는 얘기는 Q 바이트 8번이라고 하는 어드레스를 갖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한 후에 역시 OK 해서 누르면 시그널 모듈에 대한 세팅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 시그널 모듈은 이제 DO 모듈이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인터페이스, 즉 하드와이링 되어야 되는 부분은 DO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날로그 인풋 그리고 아날로그 아웃풋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해당되는 신호 모듈을 사용해서 인터페이스 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하드웨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매칭을 시킨 후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아날로그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듯이 0이냐 1이냐 하는 두 가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인 값, 변화되는 값이라 했습니다. 그 값의 내용을 전압으로 쓸 것입니까? 전류로 쓸 것입니까? 저항으로 쓸 것입니까?를 결정해야 되고 그 전압의 범위 혹은 전류의 범위를 사용자가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속성은 당연히 복잡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사용하는 실습 장비는 바로 AI2 곱하기 12비트라고 하는 아날로그 인풋 모듈이 되고 이놈은 역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화되는 그러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모듈을 선택한 후에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설치를 하고 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어드레스가 설정이 되는데 이 어드레스는 디지털 인풋이 갖고 있는 어드레스와는 다르게 높은 숫자 값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높은 숫자 값을 갖고 있는 이유는 아날로그 모듈은 디지털 모듈과는 다르게 어드레스 영역을 분리해서 쓰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S7-300의 PLC는 통상적으로 256번 이후의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되고 S7-300, S7-400은 512번 이후의 번호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304라고 하는 값이 설정이 되었을까? 4번 슬롯에서부터 256을 계산해 가지고 고정 슬롯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자동으로 304라고 하는 값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304라고 하는 값이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채널을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는 채널 하나당 한 개의 워드를 차지하게 됩니다. 즉 4개의 바이트로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4, 305, 306, 307. 그래서 이놈이 채널 1번이 되고 이놈은 채널 2번이 됩니다. 즉 AI를 2개 쓰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어드레스가 설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워드로 계산하면은 304와 306이 되고 인풋이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PIW 304, PIW 306 이런 값의 어드레스를 갖는 것이 아날로그 모듈이 갖고 있는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디지털 인풋 모듈과 마찬가지로 속성을 확인을 해보면 어드레스를 고정 슬롯으로 가져갈 것입니까? 혹은 가변 슬롯으로 가져갈 것입니까? 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드레스가 많이 비어 있다면 이놈 역시 변경해서 쓸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시스템 디폴트를 체크하게 되면 슬롯에 갖고 있는 아날로그 어드레스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데 바로 그 값이 304라고 하는 값이 됩니다. 자, 다음 프로퍼티는 이제 인풋이 되겠습니다. 자, 인풋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전압으로 쓰겠습니까? 혹은 전류로 쓰겠습니까? 혹은 저항으로 쓰겠습니까? 라고 세팅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전압 혹은 전류 혹은 저항의 값을 선택할 수 있도록, 즉 메저링, 측정하는 포인트를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 라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현재 가장 많이 써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전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전압은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10V 그리고 1에서 5V, 2.5V, 미리볼트 이런 단위로 설정을 한 후에 측정할 수가 있다. 사용자가 프로세서에 맞춰서 필요한 값으로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물리적인 부분과 논리적인 부분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1에서 5V 그러면 당연히 1에서 5V 입력을 받아야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10V 그러면 10V의 범위로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실제 아날로그를 사용하면서 고급적인 향상된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초급 수준에서는 요 전압 메저링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인풋에 대한 설정이 이제 끝이 났고, 다음은 아날로그 아웃풋 모듈입니다. 자, 아날로그 아웃풋 모듈은 마찬가지로 몇 개의 아날로그를 쓸 수가 있느냐? 2개, 혹은 4개, 혹은 8개. 이렇게. 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습 장비. AO, 그리고 5단 한바. 이렇게 확인한 후에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롭. 그리고 더블 클릭. 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 속성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어드레스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죠. 출력은 아까 입력처럼 PIW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고 PQW로 표시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즉 320 그리고 PQW 322가 아날로그가 갖고 있는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내가 아날로그를 출력을 어떤 것을 출력을 할 거냐? 전압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전류로 하겠습니까? 라고 선택을 하고, 전류일 경우에는 어떤 전류 방식으로 출력을 낼 것입니까? 전압은 어떤 전압으로 출력을 낼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듈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우리 교육용 장비는 다 전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0V로 전압을 세팅한 후에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인풋 모듈과는 다르게 아웃풋 모듈은 중요한 속성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CPU가 스톱이 되었을 때 액션을 어떻게 취할 것입니까? 하는 항목입니다. 자, PLC가 스톱이 됐다는 얘기는 CPU가 고장이 났거나 프로세서에 고장이 발생을 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아날로그로 제어되고 있던 값을 0V 혹은 0mA로 출력할 것입니까? 원래 원위치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제어되고 있던 그 값을 그냥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까? Keep last value. 아니면 사용자가 설정한 값으로 아날로그 출력을 제어할 것입니까? 하는 SV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KLV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CPU가 스톱되었을 때, 지금 현재 5V로 제어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CPU가 스톱되면 바로 5V 출력을 유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고, 디폴트는 제로 커런트 볼테이지로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은 바로 시그널 모듈, DIDO, AO에 대한 항목이고, 하드 와이어링 되어지는 인터페이스 모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인터페이스는 이와 같이 하드 와이어링 부분과 통신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마지막 슬롯이 바로 통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통신은 CPU에서 제공해주는 MPI 그리고 프로핏버스를 사용할 수가 있고, 마지막 슬롯 9번 슬롯에 설치하는 모듈은 바로 이더넷이라고 하는 통신 모듈이 되겠습니다. 즉 인터페이스 중에 MPI와 프로핏버스, 이더넷은 통신과 관련된 부분이고, DIDO, AIO는 하드 와이어링에 관련된 인터페이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용자는 이제 하드 와이어링, 즉 필요한 제어 신호수만큼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제어 신호를 두 가닥 혹은 다수 개의 케이블로 통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통신 모듈을 우리는 CP라고 합니다. 즉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서 CP는 종류가 ASI, 액추에이터, 센서, 인터페이스 약자입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이더넷, 프로핏버스, 포인트 투 포인트.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지고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통신 모듈 CP는 인더스트리얼 이더넷이 되겠습니다. 자, 인더스트리얼 이더넷 역시 마찬가지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CP 모듈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성능이 떨어지는 기능의 CP카드, 가장 고급적인 기능의 CP카드 등 여러 가지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가 있고 우리는 교육용으로 가장 고급 기능을 갖고 있는 CP 모듈, 즉 어드밴스드 IT의 1GX 20의 5단 한발을 갖고 있는 펌웨어 1.0의 CP 모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듈을 9번째 슬롯에다가 가지고 오게 되면 인더스트리얼 이더넷을 사용하기 위한 IP 어드레스와 서브넷 마스크를 설정하도록 하는 항목이 보입니다. 자, 우리가 노트북이나 혹은 PC 이런 것들을 쓰면서 인터넷 등을 활용할 때 세팅하는 IP 어드레스, 서브넷 마스크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IP 어드레스를 PLC 한 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의 PLC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설정하는 어드레스를 관리자가 잘 관리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은 만약에 130번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 CP 통신 모듈은 IP 어드레스를 192.168.0번에 130번 IP로 세팅이 됩니다. 공장 출하치 초기치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이트웨이 등이 필요로 하면 라우터에 대한 어드레스 역시 필요한 항목이 됩니다. 자, 이렇게 IP 어드레스를 세팅을 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New를 누르고 해당되는 이더넷의 이름을 설정한 후에 OK를 눌러줘야지만이 이 통신 모듈의 세팅이 끝이 납니다. 만약에 이걸 하지 않고 NAT 네트워크로 놓게 되면 설정에 오류가 생기고 PLC에 프로그램을 하드웨어를 다운로드 했을 때 CP 모듈에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New 이름 설정하고 OK 하면 해당되는 이름이 보여집니다. 이 이름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지만 초기 값을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OK. 자, 이렇게 하면 제어 신호와 인터페이스 되어지는 부분의 다양한 것, 즉 하드와이어링과 통신에 관련된 그러한 모듈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제어 신호를 테스트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면 다운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장 앤드 컴파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 앤드 컴파일은 임시 저장 혹은 마지막 완료 저장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마지막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반드시 세이브 앤드 컴파일을 눌러서 제대로 컴파일이 되는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컴파일이 되지 않는다면 컴파일이 안 되는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만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서 컨시스티 체크를 눌러서 이러한 창을 확인하고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이 에러 메시지를 확인한 후에 조치를 취한 후에 다시 세이브 앤드 컴파일 해서 완료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작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